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서 동네 시장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분이시죠. 근데 아세요? 이 여자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이러다 죽어요. 했지만 김영자 씨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시장에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날 네 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 밖 못 나갔던 사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 5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술에 빠져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작은 일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걸요. 먼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올 것 같고 저녁 때 되면 밥상 차려야 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영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김영자 씨는 응, 아니,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일어나요. 김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딸은 김영자 씨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밖에 나가요. 딱 한 번만. 시장만 갔다 와요. 김영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밖에 왜 나가? 가기 싫어. 나 괜찮아.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줘요, 엄마.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김영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목소리가 컸고 과일 냄새, 생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나 집에 갈래. 하지만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김영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김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거 진짜 달아요. 서비스예요. 하나 맛보세요. 김영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갈까? 딸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매일 나가요.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이후로 김영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혼자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이거 신선해요. 가져가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들이 김영자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꼭 뭘 사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수다 떨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간단히 요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는 게 제 약이에요. 우울증 약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갈 생각,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회사 일 생각, 주말에도 회사 걱정.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나올 때 울었어요. 40년을 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쳐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만수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한만수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데 그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맨날 졌습니다. 지는 게 싫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가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뭐였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한만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은 건데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자전거 타는 청년.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만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한만수 씨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아침 10시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옆에 누가 앉으면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귀엽네요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면 조심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작은 교류가 한만수 씨를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40년 회사 다닐 땐 너무 바빴어요. 빨리빨리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 노년의 행복이에요. 한만수 씨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이 벤치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7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야 했죠. 국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질기다. 생선이 비리다. 맨날 뭐가 문제였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 입맛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됐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라면을 집에 두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20년 만에 먹는 라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못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자기 입맛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김치만 먹고 싶으면 김치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순희 씨는 이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녁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금방 돼요. 가끔 딸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충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없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녀는 건강합니다. 예전엔 밥상 차리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오늘 뭐 해 먹지? 반찬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순희 씨에게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편해요. 내 속도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게 좋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70세 박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시간 동안 박기수 씨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아내 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박기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는데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마시면 잠깐은 잊혀지더라고요. 아내 생각도 외로움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박기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기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나빴고 혈압이 높았고 당뇨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 끊으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의사가 몇 년 못 간다 하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기수 씨는 술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 술 안 마신다. 난 오늘부터 술 끊는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이 안 왔고 자꾸 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술을 끊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예전엔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박기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답답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기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됐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6시 되면 자동으로 신발 신고 나가요. 산책하면서 박기수 씨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녁 노을, 가로등 켜지는 거,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맨정신으로 걸으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하늘도 예쁘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요.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3년째 끊었습니다. 술 생각 안 나요.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술보다 산책이 나아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뭘 하셨어요? 해서 그냥 매일 걸었어요 했더니 그게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박기수 씨에게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한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안 지루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평화로워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어요. 그 반복이 저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놀러와요. 예전엔 술 냄새 나서 가까이 안 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기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저녁 산책으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변화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술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였나요?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시장 가는 것, 벤치에 앉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저녁 산책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일,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일,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일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자꾸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노년에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져야 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거창한 걸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한만수 씨는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이순희 씨는 매일 자기 입맛대로 밥을 먹습니다. 박기수 씨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이런 작은 일상이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맞춰야 하잖아요. 시장 갈 때도 어디 가요?
물어봐야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 하세요? 할 수 있고 혼자 간단히 먹으면 그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요? 할 수 있고 산책하려면 나도 같이 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아무 설명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혼자 사는 노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나요? 외로웠나요? 우울했나요? 술에 빠졌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등산 100번 하겠다, 책 50권 읽겠다, 외국어 배우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면 그만두고 괜찮으면 한 달 해보세요.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게 석 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꼭 네 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황금 노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씀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신경 끄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아시죠?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죠? 처음엔 애들이 바빠서 그러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이렇게 키우려고 평생 희생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고민 때문에 힘드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30분 후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자식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 경험이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82%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이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녀에게 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2%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서운하고 화가 나도 참고 삼킨다는 뜻이에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질까봐 내가 참으면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왜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자식이 원래 나쁜 아이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아빠는 뭐라 해도 결국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부모의 무한한 헌신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다 보니 자식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모는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부모는 내가 뭐라 해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함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 아니라 역할로만 보게 된 겁니다. 밥 해주는 역할, 돈 대주는 역할, 항상 내 편인 역할, 이렇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가 무시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로 누르기입니다. 내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몇 살인데 나한테 함부로 해?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윗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평생 부모 노릇하면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자식이 함부로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시작이네. 또 나이 들먹이시네. 또 낳아준 거 내세우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아빠는 꼰대야. 옛날 사람이라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거리를 둡니다. 권위로 누르면 순간적으로는 자식이 입을 다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또 시작하시네.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답답하다. 부모님이랑은 대화가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멈추세요. 이 말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 희생을 자꾸 들먹이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나 때문에 인생을 희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만나면 또 그 얘기 하실 텐데.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로 누르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감정적 호소와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 내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때 알 거야.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서운하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껴요. 또 죄책감 주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또 잔소리시네.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한 번, 두 번은 미안하지만 10번, 20번 듣다 보면 또 시작이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대화가 안 되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짧고 단호한 한마디와 침묵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엄마 아빠가 평소랑 다르네. 진짜 화나신 건가? 내가 선을 넘었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태도를 바꾸는 마법의 한마디를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무례한 말투입니다. 자식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기분이 있어. 나도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것도 길어요. 그냥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자식이 에이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대꾸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다시 침묵하세요. 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내 말이 끝났다. 이제 내가 생각할 차례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계속하면 자식은 변명할 구실을 찾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식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음식이나 수고를 무시할 때입니다. 자식이 엄마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엄마 요즘 이런 음식 아무도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대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답하세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3시간 동안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니?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자식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음식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세 번째 상황은 부모의 방식이나 선택을 무시할 때입니다. 자식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요? 아빠 그건 구식이에요. 엄마 그런 거 이제 아무도 안 해요.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엄마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이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세요. 네 번째 상황은 무관심이나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거나 네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엄마 나 바빠요 하고 대화를 회피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것도 짧게 말하세요. 엄마가 말하는데 왜 듣지도 않니? 엄마 말이 그렇게 재미없니?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러니? 이런 잔소리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 한 문장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멈추세요. 방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하세요. 자식이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이 침묵은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의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짧게 말하기입니다. 한 문장 또는 2문장 이내로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짧게 말하면 메시지가 됩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기분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길게 말하면 효과가 없어요. 자식은 처음 한 문장만 듣고 나머지는 귀를 닫습니다. 짧게 말하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둘째, 감정 빼기입니다. 울먹이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실으면 자식은 엄마가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말하면 엄마가 진심이구나. 엄마가 정말 화나신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울지도 마세요. 그냥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요. 감정을 빼면 더 강력합니다. 감정이 섞이면 자식은 엄마가 감정적이시네. 진정하시면 괜찮아지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하면 이건 진짜구나. 엄마가 정말 화나신 거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셋째, 과거 공로 들먹이지 않기입니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만 줍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자식은 또 과거 얘기하시네. 또 희생 얘기하시네. 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거 알겠는데 그걸 자꾸 들먹이시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말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만 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은 엄마는 과거에 사시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엄마가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넷째, 말한 뒤 침묵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말한 뒤 입을 다무세요. 자식이 뭐라고 대꾸하더라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은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내 말이 끝났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자식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계속 말하면 자식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말하는 동안 자식은 어떻게 대꾸하지? 어떻게 변명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자식은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가 평소랑 다르네. 항상 길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네. 진짜 화나신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선을 넘었나? 이렇게요. 침묵이 자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자식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역할로만 본다는 걸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아빠는 뭐라 해도 결국 받아주시니까. 부모는 원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때예요. 나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이걸 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한마디를 해도 이걸 하면 효과가 없어요.
첫째, 일관성 없는 대응입니다. 어떤 때는 참다가 어떤 때는 폭발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어제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는 같은 문장으로 대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을 한 번 썼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쓰세요. 그래야 자식이 배웁니다. 둘째, 냉전이나 연락 끊기입니다. 화났으니까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너 혼자 살아봐라. 엄마 이제 모른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 보복입니다.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삐지셨네. 또 유치하게 구시네. 어른이 왜 저러시지? 나한테 화났으면 말로 하시지 왜 연락을 끊으시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더 닫습니다. 엄마는 감정 조절이 안 되시네. 대화가 안 돼. 평소처럼 대하세요. 전화도 받고 밥도 차려주고 평범하게 지내세요. 다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요. 셋째, 감정 보복입니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그때 알 거야. 너도 늙어봐라. 그때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하듯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식은 이런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낳았을 때 엄마가 그때 한 말이 맞네. 엄마 이제 이해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때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나는 절대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보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경계선을 지키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내가 자식을 위한 수단처럼 살아왔다는 걸요? 내 인생이 없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걸요? 내 꿈도 버리고 내 바람도 버리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나도 목적이 되어야 할 때예요. 나도 존중받아야 할 때입니다. 나도 꿈을 가져도 되고 바람을 가져도 되고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인간입니다. 68세 박영숙 씨는 아들에게 늘 무시당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래요? 엄마는 모르시는 게 많으시네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애가 바빠서 그러겠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울었답니다. 내가 평생 저 자식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요. 어느 날 아들이 또 엄마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짧고 단호하게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시지? 평소랑 다른데? 항상 길게 말씀하시고 잔소리하시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네. 하지만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답니다. 엄마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영숙 씨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문장을 사용했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엄마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온답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부터 시작하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닐까?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나랑 대화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이 네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짧게 말하기, 감정 빼기, 과거 공로 들먹이지 않기, 말한 뒤 침묵하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문장만 하고 침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네.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네. 관계가 좋아지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올해 72인 김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느라 벌써부터 신이 나요. 어제는 친구랑 미술관 갔다가 맛집 찾아다녔고 오늘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점심엔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들으려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땐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애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제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사는 게 좀 재미없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별로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건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에 관한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여도 더 신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노년의 행복한 비밀 5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딴 생각 마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도 꼭 재미있고 신나는 노년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을 신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댁 분위기를 살펴야 했고,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내 것은 아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집안일이 있어서 남편이 혼자 밥 먹기 싫어해서 손주 봐야 해서 라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간식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오늘 뭐 해? 하고 물으면 그래, 놀자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해도 되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71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52평짜리 집에서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나가도 조용히 있어야 했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 해도 엄마 우리가 할게요 하는 말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주가 공부한다고 하면 TV도 작은 소리로 봐야 했고 밤늦게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효녀였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씨는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바깥 출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가져야겠다. 딸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박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그녀는 1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친척들도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만약에 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순희 씨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청소할 때가 줄었고 청소할 때가 줄어서 시간이 남았고 시간이 남으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던 그녀가 작은 집에 혼자 살면서부터는 매일 웃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오늘 뭐 할까? 하며 신나게 약속을 잡았고 혼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인생이 커졌어요. 박순희 씨의 말입니다. 52평에 살 땐 제 방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온 동네가 제 집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매일 새로운 게 생겨요. 실제로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전부 자기가 정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을 거르든 브런치를 먹든 집에만 있든 밖으로 나가든 모든 게 자기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73세인 이영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과일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향 맡으며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바쁩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오전엔 운동을 하고 점심 전에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니까요. 영상 보는 것도 익숙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약속도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이 옵니다. 좋아, 3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그날은 신납니다. 만나서 걷고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때로는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줄 압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75세인 최정자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창피했어요. 다들 둘이서 오는데 나만 혼자니까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영화는 어차피 혼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 느낀 점도 혼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가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날 가서 팝콘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혼자 영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한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먹는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게 사는 노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걷고 만나고 보고 듣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몸도 굳어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햇빛이 따뜻하고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인 강미란 씨는 매일 오전에 근처 공원을 3바퀴 걷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걷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공원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인사하고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네 번째 비결입니다. 노년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말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하고 싶어서 배웁니다. 73세인 김옥분 씨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고요. 근데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수업 포스터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했어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68세인 한명애 씨는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작년에 처음 혼자 강릉에 갔어요.
이틀 동안 혼자 기차 타고 가서 바닷가 걷고 맛있는 건 먹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혼자 여행 가는 게 무서웠어요. 길도 잃을 것 같고 밥도 혼자 먹기 싫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다 되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2달에 한 번씩은 혼자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근처 도시에 하루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돼요. 그녀는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강릉 바다 왔어요 하고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72세인 서영자 씨는 평생 못 배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배워보자 싶어서 작년에 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다가 나중엔 근처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 가면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피아노 배우러 왔다고 애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이제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이 달라집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1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신나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보다 기분 좋은 하루가 더 값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비싼 식당 가서 맛없게 먹는 것보다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맛있게 먹는 게 낫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날씨 좋은 날 공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77세인 조미숙 씨는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싫어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눈치를 봐야 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도 저녁을 굶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네 걷다가 예쁜 꽃 보면 사진 찍고, 하늘이 예쁘면 사진 찍고, 카페 가서 커피 나왔을 때도 사진 찍어요. 그걸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요 눌러줘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예뻐서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서 아, 이때 날씨 좋았지, 이때 기분 좋았지 하고 추억하는 재미도 있고요. 69세인 배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간단하게 몇 줄씩 써요. 예전엔 일기 쓰는 게 숙제 같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쓰다 보면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친구한테 전화 왔던 거, 산책하다가 본 강아지,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내 하루도 나쁘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 쓰는 게 감사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하루가 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 마시며 느끼는 여유, 동네 산책하다가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인사, 친구와 통화하며 나눈 웃음,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 밤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67세인 윤혜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영화를 봅니다. 4명이서 한 달에 4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할인 받는 날 가니까 부담도 없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카페 가서 영화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나는 저 배우가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은 영화가 시시해도 괜찮아요. 영화보다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없었으면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이 그리워요. 그럴 때 친구들 만나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며칠 편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런 리듬이 좋아요.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리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그렇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각 챕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노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66세인 오정숙 씨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처음엔 몸이 안 움직여져서 답답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하는 거요. 요가 끝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아요. 그녀는 요가뿐 아니라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또렷해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자꾸 졸리고 우울해져요. 근데 몸을 쓰면 달라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편해요. 다시 누군가랑 같이 살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유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간섭 안 받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기. 세 번째, 몸을 움직이기.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 번째,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노년은 충분히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0세인 권미선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있다는 것.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한 통, 건강한 하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젊었을 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았는지 웃었는지,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노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며 터득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일이 오늘보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신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인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인생. 그것이 진짜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